엄마,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왔다는 걸 누구에게도. 혜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흡도 가빠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이? 엄마, 민철이가 저를.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혜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덕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25에 먼저 보내고 혼자서 작은 무역회사를 키워 지금의 대성무역을 만들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자들 틈에서 악착같이 버텨왔죠.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게 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외동딸 혜진이였어요. 혜진이는 한국대 경영학과를 나와 지금 저희 회사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할까요?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라 언젠가는 제가 일궈놓은 이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사위 민철이도 처음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혜진이와 같은 학교 출신에 성격도 차분하고요. 혜진이가 좋아해서 결혼을 허락했고 저희 회사 영업 임원으로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부터 회사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계팀장인 최 팀장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밤중에 혼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하더군요.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닌데 참 이상했어요. 최 팀장은 15년 동안 저와 함께 일해온 믿음직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며칠 뒤인 어젯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강남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어요. 경비실에서 연락도 없이 누가 올 리 없는데 문을 열어보니 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게? 엄마. 혜진이가 제 품에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무언가 화학적인 병원에서 맡을 법한 냄새였습니다. 엄마,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왔다는 걸 누구에게도. 혜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흡도 가빠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이? 엄마, 민철이가 저를.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혜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얼른 혜진이를 침실로 옮겨 재웠습니다. 맥박을 짚어보니 너무 빨랐고 흡도 불안정했어요. 체온도 평소보다 높았고요. 저는 곧바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원장님은 제가 어려울 때부터 도와주신 분이에요. 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응급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혜진이가 뭔가 중독된 것 같아요. 병원에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김 원장님은 물어보지 않고 곧바로 오겠다고 하셨어요. 30분 뒤 김 원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혜진이를 진찰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회장님, 이건 독극물 중독이 맞습니다. 아마 유기물 화합물 같은데. 다행히 치사량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위험해요. 그럼 혜진이가 지금 응급처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의식을 잃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회장님. 김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독은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제 딸을 죽이려고 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김 원장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사위 민철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혜진이 안 왔나요? 김 원장님과 저는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혜진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딸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혜진이? 왜?
집에 없어? 아니에요. 오늘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어머님께 뭔가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아니, 전혀. 혜진이한테서 연락 온 거 없는데? 어머, 그럼 어디 간 거야?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민철이의 얼굴에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어머, 그럼 나도 혜진이한테 전화해 볼게. 걱정되네. 저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받을 리 없었죠. 혜진이는 지금 의식을 잃고 누워 있으니까요. 이상하다. 안 받네? 어디 간 거지? 민철이가 제 연기를 믿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혹시 연락 오시면 바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 어디 친구들이랑 갔을 거야. 민철이가 돌아간 뒤 김 원장님은 서둘러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그 덕분에 혜진이의 상태는 안정됐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누구에게도 혜진이의 소재와 상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어요. 당분간 김 원장님이 왕진해 주시기로 했지요. 그리고 저는 밤새 혜진이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혜진이 아직도 연락 안 왔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경찰에? 벌써? 네, 하룻밤 넘게 연락이 안 되니까 뭔가 사고가 났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혜진이가 여기 있다는 게 들통날 텐데. 그래. 그럼 신고해봐. 나도 걱정돼 죽겠어. 그날 오후 정말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철이가 방송에 나온 거예요. 지역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더군요. 아내가 실종된 지 사흘째인데 장모님이 뭔가를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장모님 집에 간 건 확실한데 모른다고만 하시고. 뉴스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제 딸을 죽이려고 했으면서 이제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거였습니다. 그 뉴스가 나간 뒤부터 제 핸드폰이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 전화, 모르는 사람들의 악플,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 딸 죽인 어머니, 현대판 사도세자,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혜진이를 김 원장님 병원으로 몰래 옮겼어요. 더 안전한 곳에서 치료받게 하려고요. 그리고 혜진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혜진이 옷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작은 지하철 보관함 열쇠였습니다. 평소에 본 적 없는 거였어요. 저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해 혜진이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해달라고 했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혜진이는 실종 당일 강남구청역 지하철 보관함에 뭔가를 넣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탐정과 함께 그 보관함을 열어보니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그 USB를 컴퓨터에 꽂는 순간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민철이와 회계팀 김미영 대리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미영아, 최 팀장이 눈치챈 것 같아. 횡령건 들켰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해요? 이미 10억은 빼돌렸는데. 최 팀장부터 정리해야겠어. 그리고 혜진이도. 혜진이가 후계자인 한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져. 정리라는 게 너도 알잖아. 사고처럼 만들어야지. 그리고 며칠 뒤 녹음본도 있었어요. 최 팀장은 처리했어. 이제 혜진이 차례야. 정말 괜찮을까요? 어머님이 의심하시면. 괜찮아. 어차피 혜진이 죽으면 회사는 내가 물려받게 돼 있어. 어머님도 나이 드시고. 혼자서는 회사 운영 못 하실 거야. USB를 다 듣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위가 제 딸을 죽이려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회계팀 김미영까지 함께 공모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계팀장 최 팀장의 죽음도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경찰의 강제 수사가 들어올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그 USB를 꼭 쥐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접수대 경찰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떤 신고인가요? 저는 대성무역 대표 이순덕입니다. 제 사위와 회사 직원이 제 딸을 살해하려 했고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회계팀장도 이들에게 살해당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순덕 씨는 지금 딸 실종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실종된 게 아니라 살해당할 뻔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곧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박 형사라고 하더군요. 이순덕 씨, 일단 조사실로 가시죠. 조사실에서 저는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박 형사가 USB를 재생했습니다. 민철이와 김미영의 대화가 흘러나오자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 녹음은 언제 어디서 한 건가요? 제 딸이 녹음한 겁니다. 횡령 사실을 알게 돼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딸분은 어디 계신가요? 직접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독에 중독돼서. 박 형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봤습니다. 이순덕 씨,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따님이 어디 있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형사님, 제발 믿어주세요. 이 USB만 제대로 분석해 보시면. USB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을 살인 미수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경찰도 선뜻 믿어주지 않더군요. 그럼 최 팀장님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분도 이 일과 관련이 있어요. 최 팀장 건은 이미 사고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재조사를 하려면 그만한 근거가.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민철이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거예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민철이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요. 박 형사님, 저희 장모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셔서. 혹시 이상한 말씀 하신 거 아닌가요? 민철이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송민철 씨는 현재 실종된 아내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모님이 감정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시는 건 아닌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들이 제 딸을 죽이려고 했잖아. 이 USB를 들어봐요. 민철이가 USB를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그게 뭔가요? 혹시 누가 조작한 건 아닌가요? 조작이라고? 당신 목소리인데. 요즘 AI 기술로 목소리 조작하는 건 쉽다고 하잖아요. 어머님, 누가 이런 걸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김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형사님, 디지털 증거는 조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일단 국가수에 의뢰해서 조작 여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작 여부 확인하는 동안 제 딸은 어떻게 돼요? 아직도 위험한데. 이순덕 씨, 진정하세요. 딸분 소재부터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혜진이의 위치를 말하면 민철이가 또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그날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ABS 특종탐사대 제작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떤 제보인가요? 기업 횡령과 가족 살해 시도 사건입니다. 증거도 있어요. 제작진은 관심을 보였고 다음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민철이가 또 방송에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큰 방송국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이상한 주장을 하고 계세요. 아내를 어디 숨겨놓고는 저를 범인으로 몰고 있어요. 솔직히 걱정됩니다. 치매 증상은 아닌지. 기자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시나요? 저와 회사 직원이 공무에서 아내를 해쳤다고 하시네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가짜 녹음 파일까지 만들어서 경찰에 제출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TV를 보며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딸을 죽이려고 해놓고는 이제 저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 전화, SNS 악플, 심지어 집 앞에 찾아온 기자들까지. 이순덕 대표님, 딸을 어디 숨겨놓으셨나요? 치매 진단 받으신 적 있나요? 재산 상속 때문에 딸과 갈등이 있었나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원장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순덕 씨, 혜진 씨가 깨어났어요.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혜진아. 혜진이는 아직 많이 약해 보였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엄마.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어요. 열흘이야. 정말 무서웠어. 혜진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어요. 민철이가 경찰에 신고한 것, 방송에 나와서 저를 범인으로 몰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USB를 찾아서 경찰에 신고한 것까지요. 엄마, 이제 제가 직접 나서야겠어요. 아직 몸이 약한데. 괜찮아요. 더 이상 엄마 혼자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날 저녁 저는 ABS 제작진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혜진이도 함께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혜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혜진입니다. 지난 열흘간 실종됐다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실종된 게 아니라 남편에게 살해당할 뻔해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기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남편이 살해하려 했다고요? 네. 저는 회사에서 횡령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남편 송민철과 회계팀 김미영 대리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챈 최 팀장님을 살해했어요. 최 팀장 살해라니. 그건 사고사로 처리된 걸로 아는데요. 사고가 아니에요. 제가 녹음한 파일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혜진이가 USB에 들어있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 팀장은 처리했어. 이제 혜진이 차례야. 민철이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지자 제작진들이 경악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그럼 어떻게 살해 시도에서 벗어나신 건가요? 독이 든 음료를 마시게 됐어요. 하지만 느낌이 이상해서 조금만 마시고 곧바로 엄마 집으로 도망쳤죠. 그리고 의식을 잃었고 혜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없으면 민철이가 회사를 물려받게 돼 있거든요.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기자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하셨나요? 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었죠. 설령 제가 범인으로 몰려도 딸을 지키는 게 먼저였어요. 방송이 나간 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순덕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다. 딸을 지킨 어머니, 송민철 저 악마 같은 놈.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보 전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도 대성무역에서 일했는데 송민철 씨와 김미영 씨가 수상한 행동 많이 했어요. 최 팀장님 죽기 전날 누군가와 심하게 다퉜다는 얘기 들었어요. 김미영 씨가 최근에 갑자기 명품백 많이 사더라고요.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경찰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순덕 씨 정식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송민철 씨와 김미영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겠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최 팀장 사건도 재수사하겠습니다. 국과수에서 USB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 조작 흔적이 없다고 확인됐어요.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에서 민철이가 경찰서로 소환되는 모습이 방송됐어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하며 들어가더군요. 김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훨씬 당황한 모습이었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미영이 자백한 거예요. 다 송민철 씨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건데 최 팀장님 죽이는 것도 혜진 씨 독타는 것도 다 송민철 씨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돈 빼돌리는 것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결혼하자고 하면서. 그런데 점점 일이 커지더라고요. 최 팀장님이 눈치채니까 없애야 한다고 하고 혜진 씨도.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김미영의 자백으로 최 팀장의 죽음이 타살임이 확실해졌어요. 그날 밤 최 팀장을 만나서 술을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게 하고 차에 태워 사고로 위장한 거였죠. 경찰은 곧바로 민철이와 김미영을 구속했습니다. 뉴스에서 수갑을 찬 민철이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아직 재판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 팀장님 가족들에게 사과드려야 했습니다. 최 팀장님은 아내와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을 두고 가셨어요. 저희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였죠. 저는 혜진이와 함께 최 팀장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회사를 관리했어야 했는데. 최 팀장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이상한 일이 있다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원하시면 저희 회사에서 일할 자리도 마련해 드리겠어요. 그런 건 됐어요. 다만 진실만 밝혀주세요. 제 남편이 왜 죽었는지 세상이 알게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어요. 민철이와 김미영의 재판이 시작된 건 사건 발생 2달 뒤였습니다. 그 2달 동안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어요. 민철이 통장에서 횡령한 돈의 흔적이 고스란히 발견됐고 최 팀장님 사망 당일 민철이와 김미영이 함께 있었다는 CCTV 증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혜진이를 독살하려고 사용한 화학물질도 민철이가 구입한 기록이 남아있더군요. 재판 첫날 저는 혜진이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사건이 워낙 화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피고인석에 앉은 민철이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는 제가 아끼던 사위였는데 이제는 제 딸을 죽이려 한 살인자로 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송민철은 대성무역의 자금 총 12억 원을 횡령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회계팀장 박준호를 살해했으며 부인인 박혜진을 독극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김미영은 송민철과 공동으로 횡령 및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민철이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송민철, 검사의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민철이가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고합니다. 끝까지 발뺌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김미영은 달랐습니다. 저는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 송민철 씨에게 협박을 당해서 한 거예요. 그날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됐어요. 제가 첫 번째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은 선서하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을 선서합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해자 박혜진의 어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그날 밤 딸이 찾아왔을 때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날 밤 혜진이가 비틀거리며 집에 온 모습,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
그리고 민철이가 찾아와서 혜진이를 찾았던 일까지 모두 증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왜 경찰에 즉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딸이 마지막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뭔가 위험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딸의 생명이 가장 소중했으니까요. 민철이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을 사위로 믿고 있지 않았나요? 왜 갑자기 의심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딸의 상태가 명백히 독극물 중독이었고 딸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으니까. 어머니라면 누구든 딸을 먼저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다음은 혜진이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증인 박혜진, 선서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혜진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똑똑하고 또렷하게 증언했어요. 저는 회계팀장님으로부터 회사 재무 상태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해보니 제 남편과 김미영 씨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나요? 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혜진이가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평소와 맛이 달라서 이상했는데 몇 모금 마시고 나니 어지럽고 호흡이 곤란해졌어요. 그제야 독이 든 것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급히 화장실로 가서 토하고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와 엄마 집으로 갔어요. 그게 마지막 기억이에요. 민철이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했습니다. 증인은 남편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정말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생각하나요? 혜진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랑했지만 그 사람이 저를 죽이려 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한 증거도 있잖아요. 법정에서 그 유명한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최 팀장은 처리했어. 이제 혜진이 차례야.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어차피 혜진이 죽으면 회사는 내가 물려받게 돼 있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거든요. 그 다음엔 김 원장님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께서는 피해자를 치료하셨죠. 네. 명백한 독극물 중독이었습니다. 유기인계 화합물로 추정되는데 조금만 더 많이 마셨다면 사망했을 겁니다. 응급처치하지 않았다면? 네,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김미영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모든 걸 자백한 상태였습니다. 증인 김미영, 박준호 팀장 사례에 대해 증언해 주세요. 김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송민철 씨가 최 팀장님이 횡령 사실을 눈치챘다고 하면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단순히 협박하는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그날 밤 최 팀장님을 호출해서 술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수면제를 몰래 탔어요. 의식을 잃은 최 팀장님을 차에 태우고 송민철 씨가 사고가 나도록. 정말 죄송합니다. 김미영이 오열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박혜진 씨 독살 시도는 어떻게 참여했나요? 독극물을 구해다 달라고 해서.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거절하면 저도 죽일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민철이가 피고인 신문을 받았어요. 피고인 송민철 최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민철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어요.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죄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고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팀장님이나 혜진이를 해칠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 단지 겁이 났을 뿐입니다.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횡령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살인은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순간의 판단착오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어요. 검사가 최종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 송민철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으로 2명의 생명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영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일주일 뒤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 송민철 살인 및 살인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미영 살인 공동정범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무거운 형량이었어요. 판결문을 듣는 순간 저는 혜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진아, 이제 정말 끝났어. 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순덕 대표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최준호 팀장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최 팀장님과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최 팀장님 댁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사과와 보상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최 팀장님 부인이 말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됐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원하시면 저희 회사에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건 됐어요. 다만 아이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셨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는 최 팀장님을 위한 추모비를 회사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최 팀장님 기일에는 전 직원이 묵념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재판이 끝난 뒤 혜진이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이제 회사를 완전히 바꿔야겠어요. 어떻게? 투명한 경영을 해야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혜진이는 먼저 회계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어요. 외부 회계법인의 정기 감사를 받기로 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도 늘렸어요. 매주 전 직원 회의를 열어서 회사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회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혹시 부정이나 비리를 발견하시면 언제든 신고해 주세요. 보복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몇 달이 지나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하게 됐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는 혜진이에게 회사를 정식으로 물려줬습니다. 혜진아, 이제 내가 대표야.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넌 나보다 훨씬 훌륭한 경영자가 될 거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졌잖아. 회사 물려주는 날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딸 박혜진에게 회사를 물려줍니다. 혜진이는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도 정의와 원칙을 지킨 사람입니다. 분명히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혜진이가 새 대표로서 첫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저희는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 혜진이와 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무슨 소리야. 넌 내 딸이잖아. 당연한 거야. 앞으로는 엄마가 편히 지내세요. 회사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그 후로 저는 정말 편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회사에 들러서 혜진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혜진이는 아직 재혼하지 않았어요. 민철이에게 받은 상처가 깊어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어요. 가끔 최 팀장님 가족과도 안부를 주고받아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딸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최 팀장님이 보신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민철이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면회를 신청한 적도 있지만 혜진이와 상의해서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어느 날 혜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겪은 일을 책으로 써보는 게 어때요?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참 알 수 없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가족의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혜진이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어머니의 본능 때문이었어요. 그 어떤 어려움도 내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 배웠어요.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혜진이도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요. 몸도 마음도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돈이나 권력보다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 저는 혜진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어요. 오늘도 저는 강남 집에서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참 맑아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지금 제 선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잘했다고 말해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을 지키는 일,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온 세상이 등을 돌리는 것 같고 혼자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진실을 향한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모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감사합니다.